네, 지난 12월 3일 날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이제 탄핵이 가결돼서 좀 다행이고, 근데 그 이후에도 벌어지는 일들이 심상치 않네요. 그게 탄핵 이후에도 좌우 대립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. 탄핵과 이후에 국가 분열 양상이 있는데, 지금 현재 탄핵 지금 계엄이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 계엄이라는 것은 그 지금 그 의도 자체가 보면 그 계엄의 어떤 그 법률적인 거를 따라서 한다는 게 아니라 거의 그 폭력을 가지고 거의 폭력적인 수단으로서 그 상황 타개를 시도한 거거든요.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국가적인 시스템에다가 이제 그 군대를 총을 들이댄 거예요. 그런데도 지금 현재 그, 그 국민의힘이라든가 이쪽에 보면 그 그러니까 강도가 들었는데도 집이 그러니까 그 편이 갈라지는 상황이라 이거죠.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볼 땐 이게 너무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. 이게 위험한 상황이다. 지금 국가가 많이 분열돼 있다. 그리고 이게 군대 입장에서도 안 좋은 게 군인들이 이런 계엄에 투입이 돼서 지금 자기가 판단을 했잖아요. 상관 말을 안 듣고. 그러니까 그 경계선 어떤 이게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자꾸 군인들한테 제시를 하면 안 된다고. 군인은 신속하게 윗사람이 시키는 걸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명령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군대에도 굉장히 해로운 일입니다. 이런 계엄에다 군대를 동원하는 것이 지금 군인들이 얼마나 헷갈리겠어요, 안 그래요? 그리고 그 국지전을 유도했다는 이런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전에 뭐 무인기를 날린다든가 뭐 원점 타격을 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국지전을 유도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,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 아니에요?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그 현재 공식적으로 핵 가진 나라가 미, 영, 프랑스, 중국, 소련 이렇게 5개국하고 인도, 파키스탄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. 인도, 파키스탄은 서로 적성국이죠. 그렇죠? 적성국이라고 할 만한 데가 남북한하고 인도, 파키스탄하고 뭐 이 정도밖에 없는데 적성국이 지금 핵을 보유하고 있잖아요. 우리나라는 지금 핵을 안 갖고 있다고. 근데 국지전을 유도하면 더 위험한 게, 왜냐면 우리나라가 그 재래식 전력이 훨씬 앞서잖아요. 북한에 비해서. 전력이 앞서기 때문에 북한은 약한 나라라고. 약한 핵을 빼면. 그러니까 북한은 일종의, 그러니까 그 뱀 같은 걸 보면 뱀은 무기가 없잖아. 힘이 없고 힘이 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독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. 그렇죠? 그러니까 이 약한 동물이 지금 우리 한국이 만약에 얘네를 때리면 얘는 핵을 쓸 수밖에 없다. 왜냐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. 얘는 힘이 없어. 그러니까 독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. 근데 여기다 자꾸 국지전을 유도한다는 얘기는 핵을 맞고서라도 우리가 북한을 점령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아니고서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. 왜냐면 국지전에서 우리가 무조건 이기는데 얘네들은 뭘 어떻게 하겠어. 그냥 멍하니 당하고 있진 않을 거 아니야. 핵을 맞을 위험성이 높다는 거지. 그리고 그 민주적으로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북한은 거의 뭐 김정은 개인이 거의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? 위험하다고. 북한도 막 이상한 생각을 할 수 있다고.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서 보면은 한국 미국의 입장에서는 핵이 확산되는 걸 막아야 되니까 한국이 핵을 가지지 말아라 하는 거지, 한국의 입장에서는 사실 핵을 보유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. 지금 같은 상황에 보면. 어쨌건 간에 뭐 그 굉장히 국지전을 하겠다는 뭐 이런 국지전을, 그러니까 전쟁의 위험,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쟁 위험을 초래하고 국회라든가 국민에게 지금
국민의 그 포고령을 보면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잖아요, 그렇죠? 국회 국민에 대해서 무력으로 어떤 권한을 제한하고 기본권을 제한하고 뭐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, 쉽게 말해서 그냥 총을 들이대는데도 지금 국민의힘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다른 두 가지로 나라의 의견이 갈려 있다는 거죠, 그렇죠? 이게 굉장히 국가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. 이게 이런 때 진짜 전쟁 나면은 지금 분열된 나라에서 어떻게 뭐 힘이 없지 뭐.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, 이게 국가 분열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지금 국가가 분열되는 것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예요? 이재명 조국 이런 인간들에 대한 어떤 평가가 지금 거의 핵심에 들어가 있잖아요. 국가가 분열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, 과연 정말로 민주당의 이재명과 조국은 나쁜 놈인가, 이거를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, 결국은 국가 분열의 이 핵심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, 이게. 근데 제가 볼 때 이재명과 조국이 유죄인가 무죄인가, 이걸 자꾸 따지는데, 이게 좋은 놈인가 나쁜 놈인가 이걸 자꾸 따지는데, 그걸 따지기에 앞서서 과연 왜 이재명과 조국은 그 포화선상에 놓이게 됐는가, 왜 이재명과 조국은 좋은 놈인지 나쁜 놈인지 이놈은 꼭 자꾸 들추어다니려고 하는가. 이재명 조국이 압수수색을 300번을 받았다고 하죠, 그렇죠? 압수수색 300번. 조국도 뭐 만만치 않고 가족까지 다 들쑤셨잖아요, 그렇죠?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죄인가 무죄인가를 따지기에 앞서서 정말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들쑤시는가 하는 그 의도를 봐야 된다고. 근데 과연 국민의힘이라 그 전신에 에서 보면 이명박 같은 대통령을 배출할 때도 보면 이 사람이 그렇게 뭐 과거에 전과도 있고 뭐 사실 그렇게 했는데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고. 국민의힘에서 이 사람이 정말로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이걸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. 국민의힘이 정말로 신경 쓰는 당인가 하면 그렇지 않거든, 솔직히. 근데 왜 이재명하고 조국은 꼭 좋은 사람이어야 되는가를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신경을 쓰는가. 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핵심은 이 두 사람은 개혁적인 성향이에요. 이 사람은 나라의 지도자를 시킨다든가 법무장관을 시키면은 조국은 뭘 할 사람이에요?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할 사람 아니에요, 그렇죠?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들쑤시는 거예요, 그렇죠? 만약에 조국이 그런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어영부영 그냥 법무장관 그냥 자리에서 꿀만 빨 사람이면은 이렇게 들쑤셨겠어요? 안 쓰셨지. 그냥 냅뒀겠지. 가족을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겠지. 저는 이재명이 솔직히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. 보면은 이재명은 또 눈이 작잖아. 그래가지고 속마음을 사람들이 느끼기에 속마음을 잘 내놓지 않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을 무의식적으로 받는다고. 왜냐면 눈이 작기 때문에 눈을 보면은 사람이 좀 어느 정도 감정의 변화를 알 수 있는데 눈이 작으니까 잘 안 보인다고. 그런 것 때문에 좀 손해도 본다고. 근데 저도 이재명은 또 그렇게 뭐 과거의 행적이 그렇게 뭐 조국이나 뭐 유시민이나 이런 사람처럼 이렇게 명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, 그렇죠? 그렇기 때문에 난 잘 몰라. 그런데 이재명은 보면은 이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들쑤시는 걸 보면 제가 볼 땐 이재명도 시켜놓으면은 그 자리를 어떤 자리를 가든 그 자리를 시켜놓으면 그게 대통령이 됐든 뭐든 간에 이 사람은 나라를 뭔가 바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자리에 못 가게 하는 거죠. 이재명과 조국이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그렇게 따지는 이유가 바로 이 두 사람은 어떤 자리에 가면 뭔가 바꿀 사람이라는 거죠, 그렇죠?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라에서 그 부조리적, 제가 볼 땐 한국도 좀 병든 상태로 들어가고 있는데, 병들어서 고름을 흘리는 병자의 상태라고요, 그렇죠? 고름이 좀 난단 말이에요, 고름이. 그럼 이런
그 사회가 일반적으로 개혁이 안 되는 이유는 그 개혁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도 있고 그 어려운 뭐 외적 상황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제일 큰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이 병 들었을 때 이 병든 고름을 빠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개혁이 안 되는 거거든요. 이 고름을 빠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 병 들었을 때 그 이상하게 돼 있는 그 상태가 유지돼야지 나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. 그런 사람들은 개혁을 반대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개혁 어떤 나라를 좋게 고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자기의 이권이 침탈당하는 거 아니에요, 그렇죠? 그 다음부터는 그걸 못 하잖아.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절대로 못 가게 하는 거. 이 두 사람은 그냥 그 뭔가 개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리를 절대로 못 가게 하는 거라고.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오면 좋냐? 그 기득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나오면 좋겠어요. 그냥 유야무야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있는 대로 바꾸지 않고 그냥 어슬렁 그냥 일할 사람이 좋은 거야. 그런 사람이 오면 아마 절대로 그 사람이 뭐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아니면 뭔가 뭐 과거에 뭐 무슨 말을 했건 뭐 돈을 좀 받아 먹었건 절대로 이 사람들 파헤치지 않을 거라고. 그냥 대충 이렇게 넘어갈 사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갈 사람들이 오면은 절대로 이렇게 파헤치지 않을 거라고. 근데 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바꿀 사람들은 이렇게 자꾸 파헤친다고. 근데 국민이 이렇게 뭔가 바꿀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뭐 하나 꼬투리 잡아서 이 사람들을 그 뭔가 권한이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 자리에 못 가게 계속 이렇게 하면은 나라가 결국은 안 바뀐다고. 그러면 나라가 안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? 사람들이 힘들겠지. 먹고 살기 힘들고 나라가 힘들어지겠지. 그렇죠? 병든 나라로 계속 가겠지. 그러니까 사람 똑똑해져야 돼요. 왜 국민이 똑똑해져야 되냐면 이런 사람들을 뭔가 꼬투리 잡아서 그 자리에 못 가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, 국민이. 그렇지 않으면 그냥 멍하니 그냥 이 새끼들 나쁜 놈인가 보네 하고서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사람들만 또 대통령 시키고 홍준표니 뭐 이런 사람들 제가 볼 땐 가서 절대로 개혁할 사람 아니에요. 홍준표니 안철수도 제가 볼 때는 개혁할 사람 아니고, 내가 볼 땐 진짜 개혁할 사람은 이재명이가 개혁할 사람이고. 왜냐하면 제일 큰 그 판단 기준이 왜 개혁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냐면 이재명이 절대로 그 자리에 안 보내려고 하잖아. 그걸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재명이가 진짜 개혁할 사람이야.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좀 국민이 똑똑해져야 됩니다. 그리고 좌우 대립이 지금 좌우가 굉장히 맨날 대립이 싸우고 뭐 이재명이가 정말 나쁜 놈이냐 좋은 놈이냐 맨날 얘기를 하잖아, 그렇죠? 근데 사실이 있고 진리가 있는데 왜 합의를 하지 못하고 결론에 이르지 못하는가? 제일 큰 이유는 지금 현재 있는 이 토론이라든가 어떤 문화가 양측이 뭐 싸우잖아요. 유튜브도 그렇고 유튜브 많잖아요, 그렇죠? 유튜브 있고 요새 많이 하는 게 유튜브, 신문 아니면 TV. 유튜브는 어때요? 한 방향에서만 하잖아, 그렇죠? 한 방향에서만 한다. 한 방향에서만 얘기를 하고 이쪽은 다 이쪽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좌파는 좌파 얘기만 하고 우파는 우파 얘기만 하고.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라고, 그렇죠? 그 신문에서도 어떤 식으로 보도해요? 그냥 단발성으로만 보도도 하고, TV에서도 100분 토론 해봤자 100분이 길지가 않다고. 그냥 대선 토론에 나와서 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, 그렇죠? 그 긴 시간 동안 2시간 3시간 해도 그 시간 동안에 반박하고 이럴 시간이 없어. 자기 얘기만 하고 끝난다고. 그냥 자기 얘기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강아지들 뭐 싸울 때 이렇게 보면은 강아지들 싸울 때 보면 어때요? 그냥 막 서로 짖기만 하는 거, 양쪽에서. 이렇게 해가지고는 현재 이게 결론으로 가지 못해요, 이런 게. 그러니까 제가 무하마드 알리하고 뭐 이소룡, 그러니까 비유를 들자면 알리하고 이소룡이 과거에 뭐 알리와 이소룡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 이런 거 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막 그냥 논란이 많이 됐었어요. 이소룡이 이긴다, 아니다 알리가 이긴다. 이소룡이 이긴다는 사람도 그냥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야. 근데 왜 그게 계속 논란이 되느냐? 그 이유는, 제일 큰 이유는 이 두 사람이 한번 붙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요, 그렇죠?
제대로 붙어서 한 명이 KO가 나고 이렇게 되면은 절대 그 다음부터는 정말 이소룡이 이기는지 알리가 이기는지 그거 얘기를 안 한다고 사람들이. 근데 왜 자꾸 조국이 맞냐, 조국이 나쁜 놈이냐, 이재명이 나쁜 놈이냐, 왜 자꾸 얘기를 계속 하겠어요. 끝까지 누가 맞는지를 갖고 그 KO가 한 명이 날 때까지 이렇게 끝까지 붙어오질 않았기 때문에. 그러니까 단발성 토론이라든가 이런 TV에서 하는 것 가지고는 이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권투에서 한 1회전 하고 끝난 거예요. 2회전 하고 끝난 거. 1회전만 하고 땡 더 싸우려고 그러는데 1회전 하고 땡 치고 그냥 그만하자 이런 거예요. 진짜 KO 될 때까지 끝까지 누가 맞는지 토론을 해야 된다. 그러면은 이 TV라든가 이런 매체, 유튜브라든가 이런 매체는 왜 적합하지가 않고, 제가 볼 때는 이런 거는 댓글도 그렇고 댓글 엄청나게 달고 막 하잖아요. 근데 이렇게 다 결국은 2회전하고 땡 하는 거예요. 결국은 끝까지 안 간다.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팩트 체크도 하고 그러잖아요. 100분 토론하고 뭐 아니면 다만 하고 그럼 팩트 체크. 요새는 이런 게 생겼대. 이건 굉장히 바람직하지. 근데 팩트 체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실제로 이 토론이라든가 이런 게 대선 토론이 그 단발성이고 그 심도 있는 토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. 그렇죠? 그러니까 이런 정말로 뭐 대장동이 누구 잘못이냐 이런 걸 가리려면은 제가 볼 때는 지상 토론 형식을 취해야 된다. 지상 토론 형식을 취해서 여러 날에 걸쳐서 지면에서, 사람이 말로 하면 말은 금방 사라지냐. 말 내뱉고 나서 기억 못했는데 그러면 그만인데, 글로 적으면 그게 네가 이런 말 한 거 그게 다 남는다고. 그렇기 때문에 글로 하면 자기 스스로도 되돌아보게 되고, 그리고 그 증거가 남고, 그리고 논리가 진전이 됩니다. 그러니까 앞에 했던 말을 자꾸 말을 바꾸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걸 할 수가 없게 되지. 글로 남기면은 지상 토론 형식으로 하루는 누가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꾸준히. 그러니까 뭐 옛날에 뭐 이황과 기대승이 뭐 서신으로 토론을 막 몇십 년에 걸쳐서 했잖아요. 그런 것처럼 그건 뭐 몇십 년까지는 할 필요 없고, 며칠에 한 번씩 이렇게 꾸준히 양편에서 글을 올리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, 또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결론이 나고 합의가 될 때까지 이렇게 토론해야 된다. 이렇게 끝까지 하면은 한 명이 그냥 우길 수가 없다고. 계속 우길 수가 없다고. 이렇게 지상 토론으로 여러 날에 걸쳐서 하면.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계속해서 왜 대장동이 아직도 다 사실관계 나오고 누가 뭘 잘못했고 이런 게 있는데 왜 아직도 대장동이 누가 잘못했는지 이 얘기가 왜 나오냐고. 그렇죠? 말이 안 되는 거라고. 그러니까 합의가 도출이 안 되는 이유가 현재의 어떤 의사 취합 과정이 너무 단발성이기 때문에, 그게 이 단발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고 보고 하는 게 다 그런 댓글 같은 수준의 그런 단발적인 사실들만 듣게 된다. 그리고 한쪽 얘기만 듣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날에 걸친 지상 토론의 형식으로 그 양측의 의견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서로 상대방의 그 한 명 얘기하고 한 명 얘기해가지고 한 달 이렇게 정도 얘기하라고. 그러면은 결국은 합의가 난다고. 그리고 엉뚱한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는 하지 못하게 된다고 저절로. 이런 식의 토론을 저는 해야 된다고. 그리고 다음 아고라니 뭐 이런 토론 사이트가 다 지금 다뭐 어떻게 됐어요? 다 폐쇄됐다고. 그렇죠? 이게 다 언제 이명박 때 다 폐쇄가 됐는데, 제가 볼 땐 이런 것도 빨리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. 이런 데에서 그 토론 사이트라든가 이런 걸 활성화 시켜서 여기는 뭐 물론 이런 식으로 여러 날에 걸친 지상 토론의 형식으로 하는 그런 건 시스템은 갇혀 있지 않지만, 이런 토론 사이트를 활성화시키면 그럼 그나마 낫죠.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든 사이트가, 제가 토론 사이트를 만들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게 제가 맨날 이게 나오잖아요. 이거
이게 그 사이트예요. 월드와이드 z237.com. 이게 제가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만든 사이트인데, 지상 토론처럼 여러 날에 걸쳐서 양방에서 글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사이트입니다. 이런 식으로 해서 토론을 하면 결국에는 합의라든가 결론이라든가 누가 옳은지가 어느 정도 구분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전두환 윤석열을 이제 두둔하는데 제가 볼 땐 그런데 이런 논리적인 것도 있지만 제가 앞부분에서 얘기하는 건 토론을 통해서 심도 깊고 긴 여러 날에 걸친 지면 토론을 통해서 어떤 합의를 할 수 있다 이 얘기인데, 그 외에도 어떤 국민 심리에서 전두환이나 윤석열 같은 사람들을 어떤 옹호하는 그런 심리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,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, 제가 볼 땐 먹고 사는 문제예요. 먹고 사는 문제. 박정희 전두환 때 경제 발전이 많이 이루어졌어요. 이게 타이밍이 잘 맞은 것도 있지만, 박정희는 제가 볼 때는 한국 역사에서 머리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. 제가 볼 때는 머리가 정말 좋은 사람이고, 이 사람이 노욕만 부리지 않았더라면 제가 볼 때는 진짜 국부의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사람이다. 노욕을 너무 부려가지고 마지막에 좀 그렇게 했는데, 좀 나라 발전을 시켜놓고 거기서 물러났더라면 좋은데, 노욕을 부려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뒤에 가서는 자기 공도 다 망쳐버린 거예요. 제가 볼 때는 쿠데타를 하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나라를 어느 정도 일으켜 세운 게 공이 있어요, 박정희는. 그리고 경제 발전을 많이 이뤘다고. 그리고 전두환 때도 그때 김종인 씨가 경제를 맡아서 했잖아요. 그래서 김종인 씨가 요새 많이 불려다니고 하는데, 그게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. 전두환 때 경제를 김종인 씨가 맡아서 했어요. 김종인 때 이때는 경제가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고, 실제로도 좋았어요. 그리고 김영삼 때도 좋았지. 김영삼 때도 더 좋았지. 제가 볼 때는 김영삼 때가 더 좋았어요, 이때보다. 김영삼 때가 굉장히 좋았는데 IMF를 맞았잖아요, 그렇죠? IMF를 맞았는데 자꾸 사람들이 김영삼이 그래서 자꾸 깎아내리는데, 저는 김영삼을 깎아내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IMF를 맞았지만 그게 IMF가 정말 실정으로 인한 거였다라면 우리나라만 와야지. 그게 아니잖아요, 그렇죠? 태국도 왔고 말레이시아도 왔고 동남아 국가들 다 왔고 아시아권도 왔고 굉장히 많이 왔어요. 그러니까 이거는 국내적인 요소가 아니라 어떤 해외에서 있었던 어떤 영향이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. 국내적인 요소가 아니다. 해외의 어떤, 제가 볼 땐 거대 자본의 약간 음모론적인 얘기인데, 거대 자본의 어떤 트릭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거대 자본이 어떤 뭔가 힘을 썼다 이렇게 보고, 실제로 문제가 되는 건 제가 볼 때는 이 IMF 온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IMF를 해결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IMF의 어떤 권고로 인해서 많은 조치들을 취하게 되는데, 그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국가의 어떤 양극화가 심화되고 그런 게 생겼다라고 봅니다. 저는 IMF가 온 게 문제가 아니라 IMF에 대한 처방이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, 저는. 만약에 IMF가 온 게 문제였으면 IMF가 끝나면은 나라가 다시 전으로 돌아가야지, 그쵸? 근데 그렇지 않고 그게 10년이 가고 막 이랬잖아요, 힘든 게.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은 IMF가 그러니까 감기가 살짝 왔단 말이에요. 감기가 왔는데, 그냥 누가 이제 누가 사이비 의사가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, 이 약을 먹으라고. 이 약을 계속 먹으면 된다고. 그래가지고 10년 내내 어떤 약을 계속 먹는데, 그 약 때문에 그 사람이 계속 몸이 안 좋은 거예요. 제가 비교를 하자면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힘들어져, 먹고 살기 힘들다고. 왜 그것도 경제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. 어쨌든 제가 볼 땐 김영삼이 우리나라에서 근대사에서 제가 볼 땐 제일 훌륭한 대통령이다.
그리고 경제도 좋았다. 그리고 IMF가 김영삼 탓이 아니다.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런 게 있었어요. 그래서 이게 그때는 좋았다는 거예요. IMF 오기 전에는. IMF가 이 뒤에 왔잖아요. 김영삼 뒤에. 이 오기 전에는 그 먹고 살기가 좀 편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막 사람을 쥐어짜고 다 그 뭐야 취업도 안 되고 빨리 잘리고 막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. 그렇죠? 그리고 그래서 그 얘기가 뭐예요? 그 이후에 민주정부라고 뭐 김영삼 대통령 후에 김대중 대통령,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, 뭐 이명박, 노무현 이렇게 있잖아요. 노무현, 그 다음에 이명박 이렇게 있는데 이때 다 어때요? 양극화가 다 심화됐어요. 다 이때. 김대중 대통령이 제가 말씀드리기로 김대중 대통령의 IMF에 대한 이 당시에 IMF에 대한 어떤 처치 이게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다 양극화가 심화가 됐다. 그렇기 때문에 어이 뭐 이거 뭐야 이거 뭐 민주정부라고 막 해놨더니 먹고 살기 힘드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때요? 그러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김영삼 대통령 통치 시기에는 좋았어요. 경제가. 그리고 마지막에 IMF가 왔는데 IMF 원계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어쨌든 양극화가 심화됐고 그러니까 미국의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책임이 좀 있다는 거예요. IMF 이런 거에 거대 자본의 어떤 그런 게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? 주거 문제에 대한 개혁이 거의 실패했다. 부동산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 주거 의식주 세 가지를 나라에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먹는 거는 뭐 입는 거 먹는 거 이 두 가지는 뭐 거의 걱정 안 하잖아요. 그렇죠? 완전히 거지라도 이 두 가지는 거의 걱정 안 합니다 요새.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거지라도 뭐 어디 가면 밥 한 끼 먹을 때가 다 있다고. 근데 주거가 너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. 주거가 이거에 대한 개혁이 다 실패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걸 너무 값이 뛰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. 근데 이거 그러니까 사람들의 문제들 양극화가 심화됐고 개혁이 부재된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때가 더 좋았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아니 윤석열은 아니죠. 전두환 때 박정희 때가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이런 사람 스타일의 사람이 우리를 잘 살게 해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사실 그런 게 아닌데 그 타이밍이 좀 있고 그 전 세계적인 세계와 이런 거에 우리가 휩쓸리면서 이렇게 된 건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 덕분이라고 생각해요. 이 사람들이 물론 잘해. 박정희는 뭐 뭔가 한 게 있긴 하지.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게 있다. 그리고 그 주거 문제에 대한 실패했는데 제가 볼 땐 주거 문제에 대해서 초점을 자꾸 아파트 가격을 낮추려고 하는데 이게 완전히 제가 볼 땐 잘못된 거다. 초점을 아파트 가격을 낮추는 게 아니라 저가형 주거 시설 쪽으로 그러니까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게 비싼 아파트 값이 얼마 하든 그건 그 사람들 사정이고 국가가 해결해야 될 거는 사람들이 돈을 조금만 내도 어느 정도 너무 그렇게 고급스럽지 않은 아파트라도 어느 정도 거주할 때가 있을 제공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청년주택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었잖아요. 청년주택이라든지 뭐 무슨 주택이라든지 뭐 이런 걸 만들었잖아요. 그렇죠? 잘하니 저가형 주거시설 쪽으로 옮겨야 된다는 초점을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 또 이런 식으로 자꾸 뭐 청년이니 뭐니 자꾸 뭐 편가르기를 한다고. 이게 또 문제예요. 이게 이런 걸 좀 빼라고. 이런 거 빼고 저가형 주거시설 쪽으로 공급을 해야 됩니다. 그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 어떤 식으로 아파트 만들어요? 중국 같은 경우 보면 아파트 만들 때 완전히 뼈대만 만들어놔요. 그렇죠? 뼈대만 만든다고. 뼈대만. 이거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. 왜냐하면 속의 걸 다 만들면 돈 들잖아요. 그렇죠? 그 뼈대만 만들어서 나라가 해결해야 될 거는 실제로 아파트를 다 지어줘야 되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수도
수도 전기, 수도 전기 하수, 오수 내리는 거. 이 세 가지예요. 세 가지. 요새는 인터넷도 같이 들어가야 되겠네. 그렇죠? 인터넷. 수도 전기 그러니까 물 마시고 똥 싸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고 잠자고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데예요. 근데 이게 너무 그렇게 아파트 요새 아파트 너무 비싸게 할 필요가 없다고. 신도시가 물론 굉장히 좋은 잘 성공적인 어떤 행정이긴 한데 신도시를 만들 때 어떤 식으로 만들어요? 너무 중앙 집중적으로 만들죠, 그렇죠? 이게 도시 계획도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. 도시 너무 중앙 집중적으로 만드니까 어떻게 만들어요? 가운데 하나 뭐 어떻게 가운데 하나 상권 하나 딱 만들고 그 다음에 밖에 잠자는 데는 상권을 아예 못 들어가게 하고 이런 식으로 중앙 집중적으로 만들잖아요, 그렇죠? 그러니까 당연히 돈이 중앙으로 몰리고 여기 땅값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지, 그렇죠? 이게 양극화를 심화시킨다. 도시개혁 자체도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도시개혁을 하고 있다고. 물론 그 신도시가 굉장히 뭐 잘 만들지고 이런 것도 하는데 신도시를 이렇게 그 중앙 집중적이고 그 비싼 신도시를 만들지 말고 여기 신도시가 아파트가 엄청 비싸잖아요, 그렇죠? 그렇게 하지 말고 가장 기본적인 것만 제공하는 매우 저렴한 신도시를 만들어야 된다. 제가 볼 때는 저렴한 신도시를 만들어서 공급해야 되고 기본적인 것만 제공하라는 거죠. 중국은 그래도 아파트 뼈대를 제공하잖아요, 그렇죠? 그거보다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. 아파트 뼈대만 제공하는 게 그거보다 더 줄여서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어요. 그렇게 해서 하면 저렴한 신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. 그렇게 해가지고 좀 뭔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 민주정부가 그런 걸 해결을 못했다. 다 실패했다. 이걸 해결해야만 과거 이런 전두환 박정희에 대한 그 숭배가 없어질 것이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또 들고 싶은 거는 어떤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. 어떤 전두환이라든가 박정희는 그 총으로 사람들을 굴복시킨 사람 아니에요, 그렇죠? 그러니까 나 같아도 저는 그 이 시대는 아니에요. 저는 요 바로 뒤에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를 들어간 거는 이제 노태우가 들어가서 그때 이제 뭐더라 하여간 뭐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렇게 대학을 들어갔는데 제 나이 때는 근데 저보다 더 윗세대는 직접 겪었다고. 총칼로 이 사람들이 사람을 이제 하는 걸 총칼로 사람들을 이제 굴복시키는 걸 직접 겪었다고. 근데 이런 거를 구두둔하는 사람들 중에 남성성이 강한 사람들이 많아요, 그렇죠? 저 같아도 만약에 총을 딱 들고서 네가 말 안 들을래 하면 당연히 총을 가지고 두 손 들어 그러면 손 들어야지, 안 그래요? 근데 그걸 가지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다 피해자인데 그러니까 그때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어요. 그 총 손들어 했는데도 개긴 사람들이 있다고. 용기 있는 사람들이지, 그쵸? 손들었는데도 그러니까 운동권 애들 나와서 운동권 사람들 있잖아요. 유시민이 막 이런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유시민이라든가 뭐 조국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은 그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저항했던 사람들 아니에요. 그래도 위치가 다르지. 그 사람들은 대학생이고 식솔이 안 딸렸고 그러니까 좀 저항할 수 있는 더 좋은 위치에 있었지. 그래도 어쨌든 간에 잘한 건 그래 훌륭하긴 훌륭하잖아요, 그렇죠? 근데 이 사람들하고 이런 뭐 소위 운동권 사람들이 앞에서 이렇게 뭐 자기의 과거에 뭐 있었던 일들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. 뭐 무용담처럼. 물론 자신이 스스로가 대견하겠지, 그렇죠? 대견하기 때문에 무용담가처럼 얘기를 한다고, 그렇죠? 그럴 때 이 사람들은 이런 그때 그냥 조용히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? 이놈 나는 좀 도덕적으로 열등하고 니네는 도덕적으로 뛰어나냐? 너희들은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냐?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릴 거 아니에요, 그렇죠? 이 사람들한테서.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요
그 당시에 있었던 이 일의 이 박정희라든가 전두환을 그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해버리면은 어떻게 돼요? 내가 나쁜 놈이 되는, 나쁜 놈이 아니라 내가 좀 열등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. 남성성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, 그렇죠? 나는 개기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. 나는 눈을 깔은 사람이 되는 거야.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. 실은 트라우마인데, 그렇죠?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 심리에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. 이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앞에 나가서 설치면 안 된다고. 너무 그렇게 그런 걸 가지고 이 사람들을 일반적으로는 누구나 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, 저는 그렇게 뭐 이렇게 그 총을 안 들이대도 등치만 커도 저는 눈 까는 사람인데, 총을 들이대면 당연히 눈 깔죠. 저는 제 성격에 눈 깔고 조용히 있었을 거라고. 근데 그 좀 좋은 그 우연히 어떤 운동권에 좀 몸을 담았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그걸 했는데, 나는 그 사람들이 이제 내가 이제 그 사람들이 사회의 주역이 된단 말이야. 그 주역이 돼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.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상대적으로 어떤 그런 걸 느낀다고, 그쵸? 그럴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이 사람들 좀 나와서 설치지 말고 이 사람들이 같이 피해자라는 걸, 이 사람들이 남성성이 강하고 그 당시에 그냥 조용히 그냥 있었던 사람들이 심리적, 이 사람들도 피해자거든요, 그렇죠? 그 폭력의 피해 아니에요, 그렇죠? 조용히 있었다는 것을 손 들어 했을 때 손 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피해자예요. 손 들었을 때 손 안 들고 있다가 맞은 사람도 피해자지만 손 들고서 안 맞은 사람도 피해자라고. 근데 이 사람들을 심리적 트라우마가 있는데 같이 피해자라는 공감을 형성을 해야 된다고.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계속 전두환, 박정희를 지지할 겁니다. 얘네들은 이제 운동권들이 나와서 이제 나는 옳고 나는 그때 싸웠고 이런 식으로 자꾸 그걸 강조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. 이 사람들이 같은 피해자라는 어떤 공감을 형성해야 된다. 그 당시에 그 박정희라든가 전두환의 너는 싸웠고 너는 조용히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나누려고 하지 말고 같이 피해자라는 그런 공감을 형성해야 됩니다. 저는 이런 얘기 하기가 쉬운 게, 저는 그 당시에 직접 겪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. 근데 일반 사람들은 다 조용히 있게 돼 있어요. 왜냐면 총 들고 있는데 누가 나가서 그걸 뭐 하게 돼 있어, 안 그래요? 그러니까 공감을 좀 형성하라. 그리고 너무 좀 그거 가지고 막 무용담을 너무 얘기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. 그때 겪은 일 가지고 그거 이 사람들의 트라우마를 자꾸 상기시킨다. 이 정도 얘기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. 길어졌네.